단기 대여금, 단기 차입금, 자 이런 계정 과목이 있는데 자 단기 대여금, 단기 차입금 이 계정 과목은 전에 제가 돈을 빌려주면 대여금이라고 했고 빌려오면 차입금이라고 했죠. 그럼 빌려주면 대여금이고 빌려오면 차입금이다라고 하는데 앞에 기간적 의미로 해서 우리는 단기다, 장기다가 이제 구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장단기는 거기에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돈을 빌려주게 되면 당연히 이자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자도 이제 같이 주고받는 분계를 조금 볼게요. 자, 우리가 A 회사에 100만 원을 1년간 대여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분계할 때 대변에 현금으로 100만 원이 나가게 되고 차변에는 기간이 1년이니까 단기 대여금이다. A라는 회사 100만 원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랬다가 A 회사에 대여한 100만 원과 이자 10만 원이 보통 예금에 입금되다. 이렇게 하면 자, 그럼 우리 보통 예금에는 110만 원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빌려준 원금 100만 원 하고 이자 10만 원까지 해서 110만 원이 보통 예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대변에는 그럼 들어온 이유를 쓰는데 100만 원은 과거에 돈 빌려줬던 단기 대여금을 지워주는 거고 100만 원을 그리고 차이 나는 이 10만 원은 우리가 이자를 받았죠. 그래서 이자 수익이라고 써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얘는 참고인데 우리가 법인세라는 게 있어요.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우리 세금이에요. 근데 이 법인세라는 건 포괄주의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든 간에 우리가 그 번 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과세 대상 소득이면 전부 다 세금을 내게 돼요. 지금 우리 같은 개인들은 어떻게 돈 벌었는지 찾아서 확인해서 세금을 내는 방식을 쓰는데 법인은 그러지 않고 돈 벌면 세금을 무조건 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가 제조업이든 뭐든 간에 이자 받은 것도 세금을 내게 돼요. 그럼 이 법인세는 납부하는 기한이 납부기한이 3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예요. 3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이기 때문에 그럼 일반적으로는 12월 31일이 사업연도 종료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 우리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번 소득을 가지고 이 기간의 소득을 가지고 2022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번 걸 가지고 다음 연도 3월 31일 날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럼 올해 사업하고 있는 중에는 올해 얼마 버는지를 모르겠죠. 그죠? 그냥 우리 법인세는 2억까지는 10%고 2억 넘어가면 20%고 또 200억 넘어가면 22%고 이렇게 세율이 틀려요. 그럼 1년 동안 얼마 벌지 모르잖아. 얼마 벌지 모르는데 우리가 기중에 2021년 중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면 이때는 우리가 선납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정리해 둘 거예요. 선납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모아둘 거라는 거예요. 법인세를 미리 냈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기말에 이 세금 빼고 낼 거라고 정리를 할 거예요. 지금 아직 세금 낼 때가 아닌데 미리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떼게 되면 그 세금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죠. 예를 들면 은행에서 이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14%를 떼일 거예요.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15.4%일 건데,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 2억 이하의 이익이라 그러면 10% 세금이 될 거니까 세금을 많이 내게 된 거고 20%라면 작게 내게 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회사가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자, 예를 들어서 자, A 회사에 대여한 대여금 100만 원과 이자 10만 원을 원천 징수세액 15,4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통 예금으로 입금받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오고 돈 들어온 이유는 대변에 단기 대여금 100만 원과 이자 10만 원 해서 그럼 11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우리한테 들어온 거는 110만 원이 들어온 게 아니라 108만 갑자기 산수가 안 돼. 108만 4,600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나는 15,400원. 얘를 우리는 지금 나중에 법인세 계산할 때는 이거 가지고 손익계산서에 들어가 있는 이자 수익으로 법인세 계산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세금이 떼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미리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선납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둘 거예요. 이때. 그럼 지금 얘는 엄청 미리 납부하는 세금이죠. 내년 3월 달에 내야 될 건데 올해 기중에 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미리 낸 거라서 아직 내 거라서 이 선납세금 계정 과목은 성격이 자산이에요. 자산. 그랬다가 만약에 내년에 내야 될 세금이 5만 원이에요. 그러면 15,400원을 뺀 나머지만 내년에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얘를 정리해 두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산납 세금이라고 이제 쓸 때인데, 그럼 이 반대되는 상황을 가지고 좀 볼게요. 이번엔 반대되는 상황으로 A 회사에 차입한 단기 차입금 100만 원과 이자 10만 원을 원천 징수 세액 15,4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다. 그럼 이번에는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라고 하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이라고 쓰고, 그럼 돈 준 이유가 우리 단기 차입금 돈 빌렸던 100만 원하고 이자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단기 차입금 A라는 회사 거 100만 원과 10만 원은 이자 비용이 되게 되겠죠. 그럼 이 돈을 다 줘야 되는데 세금 떼고 이번에도 108만 4,600원만 준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15,400원을 뭐라고 할 거냐라는 건데, 자, 우리 계정 과목에서 예수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계정 과목이 있는데, 이 계정 과목은 우리가 대리 납부 위에서 징수한 금액을 우리는 예수금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월급 받을 때 세금 떼이고 받으시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그 세금을 자기들이 가지는 게 아니고,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돈 다 받고 세금 안 낼까봐 걱정이 많아요. 우리 과세관청은 여러분들이 세금 착실하게 잘 낼 거라는 믿음이 전혀 없어요. 대한민국은 조세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지급하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내야 될 세금을 지급하는 사람한테 떼고 주고 그 세금을 대신 납부하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자를 주는데 이 이자에 대한 세금도 이자 받는 A라는 회사가 세금 안 낼 것 같으니까 이 이자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그 다음 달 10일 날 원천징수 이행상신고할 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돈을 우리는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금은 내 돈 아니죠. 지금 이 이자를 받는 사람의 돈인 건데 우리가 대신 내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의 성격은 부채예요. 얘는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을 명확하게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원천징수 당하면 산납세금이에요. 우리가 원천징수를 하면 예수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여러분 회사에서도 나이 드신 사장님이 계시면 사장님이 뭐 일당인 사람이 왔던 사업소득인 사람이 와서 일하고 갔던 그 사람한테 원천징수 했냐라는 표현을 그냥 예수했냐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 세금이나 뭐 떼고 주는 그 돈을 예수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예수했냐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돈을 납부 안 하면 중간에 횡령죄로 우리 회사가 걸리기 때문에 통장 압류가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월급이 예를 들어 여러분 월급이 300이에요. 근데 그게 세금이 2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떼이고 280만 받았는데 여러분 세금이 세무서에 납부가 안 됐어요. 그러면 중간에서 회사가 그냥 횡령한 거죠. 그렇게 그냥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 압류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회사 입장에서는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산납세금하고 예수금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반대되는 성격처럼 보이죠. 근데 완전 반대는 아니고, 근데
그래서 이 선납세금은 아직 우리 돈인데 미리 떼인 거예요. 왜냐면 상대방도 우리 회사가 돈 받고 세금 안 낼까봐 똑같이 세금 떼고 준 거거든. 그 사람은 예수금인 거고 난 선납세금인 거예요. 우리 회사는 서로 상대성인 거죠. 지금 이 두 분계는 서로 반대되는 회사예요. 이 두 개는 서로 상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받으면서 떼이고 받는 사람, 주면서 떼고 준 사람인 거예요. 그냥 서로가 반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예수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되는 내 돈 아니라서 유동부채고 선납세금은 자산이에요. 근데 이 예수금은 이때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도 회사가 절반 지원해 주죠. 그죠? 그래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30만 원이죠. 그럼 원천징수 15만 원만 여러분한테, 원천징수가 아니고 여러분한테 15만 원만 떼고 회사가 15만 원 보태가지고 30만 원 내요. 그럼 여러분한테 그 15만 원 떼는 거 있죠? 그것도 전부 다 예수금이라고 정리해 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 납부하기 위해서 징수한 금액들을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세금, 법인세에 관련해서 먼저 납부하는 것들 있죠. 그런 거를 선납세금이라 그래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아직 세금 낼 때가 아닌데 우리 세법 구조상 떼이는 것도 선납세금이라고 하지만, 이 선납세금이라는 개념 과목은 이때만 쓰는 게 아니고 방금 했던 경우는 원천징수하는 걸 원천납부세액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만이 아니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거나 아니면 법인세 수시 부과액을 납부할 때도 선납세금이다라고 할 거예요. 중간연납세액은 어떤 거냐면, 우리 회사가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연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6월 30일까지 사업을 잘 하고 있다면 이제 사업연도의 절반을 했죠. 그럼 절반 동안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미리 걷고 싶은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너네 회사가 전년도에 총 납부한 법인세 봤더니 1,000만 원이면 너 올해 사업 절반 했으니까 전년도의 절반인 500만 원을 8월 30일까지 납부하라고 할 거예요. 그걸 우리 중간예납세액이라고 해요. 그럼 아직 법인세 낼 때가 아닌데 국가가 세수 확보를 위해서 빨리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납세금이라고 써뒀다가 나중에 법인세 낼 때는 그거 빼고 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선납세금이라고 두는 거고, 수시부과액은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이거는 탈세하다 걸리는 거나 그러면 국가가 수시로 부과할 거예요. 너 지금 이만큼 벌었으니까 얼마 가지고 와. 이만큼 벌었으니까 얼마 가지고 하는 게 수시부과액이에요. 그러면 얘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드물겠죠. 그럼 이 두 개가 우리 시험에 등장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우리 교재를 보면, 그래서 제일 교재 아래에 보시면 지금 얘는 이자에 대해서 원천징수 부분만 적혀 있는데, 이자 받을 때 원천징수 세액은 우리가 돈 받을 때 하는 거니까 세금 떼이는 거죠. 떼이는 거는 선납세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이자를 지급할 때, 줄 때 우리가 원천징수하면 세금 떼면 예수금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계정 과목을 절대 혼돈하시면 안 되는데, 자, 나중에도 이야기할 거지만 얘만 좀 기억하세요. 선납세금은 자산이다. 예수금, 선납세금이 헷갈릴 때 찾는 방법이 시험 문제에서 원천징수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 아무 말이 없어. 자산부채 이런 말이. 그럼 예수금이에요. 그게 문제다.
왜냐하면 산납세금을 원하는 문제는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시험 문제는 꼭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자산 말고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계정 과목이 이거라서 자산 처리하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자산 처리하라 그러면 산납세금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면 예수금을 써도 거의 맞아요. 그래서 얘 두 개가 안 헷갈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102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102페이지에 미지급금과 미수금 적혀 있는데, 자, 이건 제가 특별하게 설명 길게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안면이 있죠. 상거래가 아니다 적혀 있는데,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 우리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 아니면 우리는 미수금이라고 처리할 거고, 상품 원재료를 매입한 게 아니면 미지급금이라고 처리할 거죠. 그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이 계정 과목들에도 당연히 거래처를 꼭 써야 되는데, 방금 선납세금하고 예수금은 거래처 안 써도 돼요. 우리 직원 100명인데 100명 예수금 전부 다 쓸 거예요? 일일이? 말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는 회사는 있어요. 자기들 편리하게 국세는 어디 세무서라고 예수금 적어놓고 지방소득세는 어디 구청이라고 써놓는 회사는 있긴 해요. 그건 자기들 편리하려고 통제한 거고 납부하면서 지우는 거고, 그거 아니면은 쓸 필요가 없는 계정 과목들인데, 근데 걔네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 상대방이 한 계정 과목에 다수이거나 국가인 경우에는 거래처를 일반적으로 생략을 해요. 근데 미지급금 미수금은 안 그렇겠죠. 그래서 얘는 거래처 당연히 꼭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아래 별 표시에 있는 얘 1번, 2번 있죠? 이거는 지금 보지 마세요. 나중에 계산할 때 저와 같이 볼 거예요. 자, 이제 104페이지로 갑시다. 선급금, 선수금 먼저 보면, 자, 선급금하고 선수금, 얘네들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계약금이나 중도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고받을 때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예를 들면 원재료 100만원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원재료 100만원치 구입하기로 계약한 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계약만 했잖아. 그럼 여기에서 회계상 거래는 계약금 1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해 준 거예요. 그럼 오늘은 보통예금에서 10만원 나간 거야. 그럼 보통예금에서 10만원이 나갔고, 그럼 이때 우리가 쓸 때, 자, 이 두 개가 헷갈리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한자로 먼저 선 줄급자예요. 그래서 미리 돈을 준 거면 선급금, 지금 돈 준 거죠. 선수금은 먼저 선 받을 숫자예요. 미리 계약금을 받으면 받을 선수금인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계약금 줬다는 거 우리 알 거잖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차변에는 미리 준 돈이다 선급금이라고 써둘 거예요. 근데 이 돈, 자,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나 원재료 산다고 계약금 줬는데 상대방이 그걸 못 만들거나 아니면 물건을 못 구해서 못 주겠대. 그럼 이 돈 돌려받아야 되겠죠. 한마디로 이 돈은 아직 내 돈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내가 원재료 받기 전까지는 이 돈은 내 돈이야. 돌려받을 수 있는. 그래서 성격은 이 선급금의 성격은 자산이에요.
그럼 이 돈이 내 돈인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얘도 넓은 의미의 채권의 성격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거래처를 꼭 써야 돼요. 이 계정 과목은 거래처를 안 써서 많이 틀리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그랬다가 이제 원재료 100만 원을 구입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원재료 100만 원 나한테 들어왔죠. 그럼 내가 산 거니까 차변에 원재료 100만 원이다라고 쓰고, 그럼 대변에 돈 줄 건데 우리 얼마만 주면 되죠? 지금 100만 원 중에 계약금 10만 원 줬었잖아. 그러면 90만 원만 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예금에서 90만 원을 이체하고, 그럼 나머지 차이 나는 이 10만 원은 이제 이 10만 원 미리 준 돈 아니죠. 물건 받았잖아. 그래서 얘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선급금을 이제 물건 받고 나면 지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할 때는 대변에 돈 주는데 과거에 선급금 빼고 보통 예금으로 90 줬다. 이렇게 말하면서 분개를 주로 할 거예요. 빼고라고 말은 하지만 지워주기 위해서 대변에 쓰는 거예요. 얘 빼고 주면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장부에 남는 건 원재료 100만 원 사면서 얘 둘이는 지워지니까 보통 예금으로 100만 원 나간 거잖아. 그럼 얘는 그냥 계약금 준 타이밍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당좌자산 계정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제품 100만 원을 매출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다 라고 하면, 자, 그럼 제품 100만 원 매출하기로 계약한 것도 회계상의 거래는 아니죠. 그죠? 그럼 보통 예금 이체하다가 죄송해요. 배통 예금에 입금되다. 그럼 100만 원 아직 판 거 아니고 계약금 10만 원을 보통 예금에 받은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보통 예금에 10만 원 들어왔다고 쓰고, 그럼 대변에 얘가 왜 들어왔는지 써야 되는데 얘는 지금 미리 받은 돈이죠. 그래서 먼저 선 받을 숫자를 쓸 거예요. 그래서 선수금이다 10만 원 이렇게 쓰는데, 이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 이 돈 지금 내가 물건 만들어 줘야 되는데 못 만드는 상황 됐어요. 그럼 이 돈 돌려줘야 되죠. 아직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돈 아닌 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부채예요. 그래서 이 선수금은 성격이 부채예요. 선수금은. 그럼 이 선수금도 꼭 어디에서 받은 내 돈 아닌 거 가지고 있으면 거래처 다 써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도 거래처를 써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물건을 팔게 되면 이제 인도를 하게 되면 제품 100만 원 매출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다. 이렇게 하면
그럼 우린 제품 매출했으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이 100만 원이 가고 차변에 돈 받아야 되는데 A라는 회사는 저한테 전에 10만 원 준 거 있으니까 90만 원만 주게 되겠죠. 그러면 보통 예금으로 90만 원을 받고 차이 나는 이 10만 원은 미리 받은 돈이다. 선수금이라고 처리를 해둘 거예요. 이 계정 과목이 시험에서 그냥 종종 나오는데 그 많은 분들이 오늘은 안 헷갈려요. 이 두 개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첫 번째 이제 선급금, 선수금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점점 갈수록 이제 계정 과목들을 많이 듣다 보면 그러다가 이제 그 헷갈리는 걸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 증상이 뭐냐면 거래처를 안 써요. 그 단계를 넘어가야 얘가 실수가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하시다 보면 그 단계가 점점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래도 기억하자고, 선급금은 먼저 선 줄급자, 내가 계약금 미리 돈 주면 선급금이고, 선수금은 먼저 선 받을 숫자, 미리 받은 돈이다. 미리 받았으니까 아직 내 돈 아니죠. 그래서 붙인 거고, 미리 돈 줬으니까 아직 내 건 거예요. 그래서 자산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계정 과목 두 개는 무조건 거래처를 써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지금 우리 교재에 얘는 또 적혀 있는 여기 별표 있죠. 지금 제가 화면에 가리키고 있는 이거는 계산 때 할 거예요. 지금 볼 계정 과목 아니니까 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우리 상품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만 볼게요. 획 1급에 상품권이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상품권은 상품권 발행하는 회사가 상품권 팔고 돈 받았다고 그걸 바로 매출이라 그러면 한국조폐공사예요. 그죠? 상품권 주면서 돈 받았는데 그 돈이 내 거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품권은 그 회수했을 때 있죠. 회수 상품권이 나한테 돌아왔을 때 그때 매출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백화점 같은 경우는 물건이 인도하면서 상품권을 받을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처럼 그냥 일반 상품권들 있죠. 그 가맹점을 모집해서 상품권 팔고 돈 받았다가 얘가 돌아서 가맹점이 받게 되어서 나한테 돌아오면 수수료 빼고 주면서 수수료만 우리한테 매출인 거예요. 어떻게든 상품권이 우리한테 돌아왔을 때 매출로 인식하는 거지, 상품권을 발행해서 혹은 팔아서 돈 받을 때는 아직 그 돈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선수금이라고 처리해 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래 분기에서는 상품권 선수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회계 용어고, 우리 세법에서는 상품권이란 글자를 신경 안 써요. 그냥 선수금이라고 쓸 거예요. 시험에도 선수금으로 나오는데,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이 문제를 기본 예제만 보고 써도 돼요. 우리가 발행했을 때는 아직 이 돈이 내 돈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권 발행해 주면서 받은 돈은 선수금이라고 처리해 두는 거예요. 선수금이라고. 그랬다가 우리가 물건 팔면서 상품권을 회수하죠. 그때 지금 우리는 매출을 인식하는 거예요. 매출을. 그래서 우리는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는 거지, 상품권 발행할 때는 미리 받은 돈이다라고 해서 부채로 둔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상품권 사가는 사람한테 당신 누구냐 물어보는 사람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거래처를 안 쓰는 거예요. 전에 전산 세무2급에, 근데 꽤 오래됐는데 15년도? 3년도 그때 세무2급에 이 문제가 나왔어요. 얘가 그때 시험 보고 나온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던 말이,
상품권은 계정 과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저는 시험 문제 나왔다는 생각은 못하고 선수금이라고 했는데 바로 왜요? 라고 물어보는 거 왔을 때 시험에 나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상품권 발행했을 때 대변에 선수금이라 썼죠. 회수하니까 차변에 선수금 쓴 거는 얘 지운 거죠.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냥 상품권 계정 과목이 선수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발행하면 대변에 선수금이라고 써뒀다가 회수하면 차변에 지우면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상품권 제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시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거는 시험에 아직 회계 1급은 나온 적 없는데 옛날에 세무 1급 나와서 지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떨 때 쓴다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수익인식을 위해서 기억을 해둘게요. 수익인식을 위해 기억해두자는 것, 상품권은 발행했을 때는 수익인식 시점이 아니에요. 선수금 부채라 그랬잖아. 아직 내 돈 아닌데 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우리가 물품을 교환했을 때 이때 수익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때가 상품권이 나한테 돌아온 거니까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이라고 표현하겠죠. 그때 우리는 대변에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가맹점 모아서 하는 곳이면 가맹점 수수료 빼고 달라 할 거잖아. 그럼 100만 원짜리였는데 예를 들어 5% 수수료였으면 95만 원 주겠죠. 5만 원 빼고. 그럼 그때 5만 원만 상품권 매출이라고 이런 식으로 쓰게 될 거예요. 얘도 지금 이게 수익인 거지 전부 다 이익은 아니잖아. 나중에 매출 원가 빼면 내가 판 물건이 90만 원짜리 원가면 10만 원이 이익이 되겠죠. 지금은 매출만 적어 놓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상품권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본 거예요. 자, 우리 좀 쉬었다가 이제 106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쉬었답시다.